신도 버린 사람들, 권리를 구걸하지 말고 투쟁하라. 다무. 엄지손가락을 잃은 것은 또 한 번의 타격이었다. 자벽부로 전전하며 1, 2루피를 벌던 시절에도 좌절감을 느꼈지만 지금의 심정은 뭐라고 설명할 수가 없었다. 붕대를 감은 손가락 때문에 번번이 문전박대를 당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도무지 알 수 없었고 손가락이 아물기를 기다리며 집에 있는 편이 낫다는 걸 알면서도 계속 일거리를 찾아 돌아다녔다. 무엇보다 집에서 어머니와 손우를 볼 낯이 없었다. 자기가 나가서 돈을 벌어올 방법을 궁리하는 손우를 몰아붙였던 것도 상황을 더 힘들게 만들었다. 아내가 나가서 돈을 벌어온다는 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건 오로지 내가 이번에도 아내를 실망시켰다는 뼈저린 깨달음만 더해줄 뿐이었다. 어머니는 손우를 아낌없이 도와주었다. 손우가 나간 동안 병든 노구를 이끌고 집안일을 할 수 있는 한 무엇이든 했다. 손우는 내 역정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아침 일찍 도매 시장에서 과일과 채소를 떼다 팔았다. 아침마다 공장 근처 나무 밑에 바구니들을 가지런히 늘어놓았다. 손우는 말 주변이 좋았다. 공장 직원들과도 금세 친해져서 언니, 동생 하는 사이가 되었다. 가족의 안부를 챙기고 이런저런 조언도 해주었다. 락스만에게 잘 지켜봐달라고 부탁을 했더니 그도 손우의 장사 수완에 입을 떡 벌렸다. 손우는 하루에 8에서 10루피 정도를 집에 가져왔다. 하지만 나는 그걸 절대로 인정하지 않았다. 손우는 자기 용돈벌이나 해야 한다는 게 내 생각이었다. 나도 내 앞가림을 해야 했다. 품삯이 아무리 적은 허드렛 일이라도 찾아보기로 했다. 하루는 3시간이 넘도록 하염없이 걷다가 포스터 한 뭉치를 풀 양동이를 든 남자아이 둘을 보게 되었다. 아이들은 담벼락마다 포스터를 붙이고 다녔다. 간간히 거꾸로 붙어있는 포스터를 보니 아이들이 글을 못 읽는다는 걸 알 수 있었다. 내가 그걸 지적하자 아이들이 웃음을 터뜨렸다. 포스터를 열심히 읽어보았다. 바바 사헤브의 이름을 찾아 읽을 수 있었다. 그 다음에는 아이들과 함께 다니면서 포스터가 제대로 붙어 있는지 확인했다. 이야기를 하다 보니 바바 사헤브의 강연을 준비하는 토 마스터의 모임에서 시킨 일이었다. 당장 토 마스터를 찾아갔다. 그는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나를 반갑게 맞아주었다. 그러다 붕대를 감은 손을 보더니 일을 하기 힘들겠다며 걱정했다. 나는 손은 아무렇지 않다며 그저 무슨 일이든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시간을 무료하게 보내지 않고 몇 푼이라도 벌 수 있으면 충분하다고 했다. 토 마스터는 잠시 생각에 담긴 눈치였다. 그러더니 종이에 뭔가를 써주었고 근처에 사는 윰숲 구루지를 찾아가면 일을 마련해 줄 거라고 했다. 나는 그곳에 가기가 망설여져서 토 마스터 밑에서 일을 하게 해달라고 부탁해 보았다. 그러나 그는 단호한 태도로 나를 내보내며 어떻게 되었는지 나중에 알려달라고 했다. 윰숲 구루지의 집에는 사람들이 박을 걸었다. 일을 계획하고 분담하는 활동가들이었다. 알고 보니 윰숲 구루지는 바바 사헤브의 열성적인 추종자이자 달리트 운동의 지역 지도자였다. 몇 시간을 기다린 끝에 그를 만날 수 있었다. 하지만 그가 내뿜는 기운에 압도되었는지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나는 그냥 말없이 토 마스터가 적어준 종이를 내밀었다. 일을 하고 싶다고? 나시크와 마하드 대회에도 갔었군. 그래, 시위에 여러 번 참가했던 모양이야. 그런데 말은 못하나? 나는 너무나 기쁜 나머지 바바사헤보에 대해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폭포수처럼 쏟아냈다. 그러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나에게 쏠린 것을 알고서야 민망해서 입을 다물었다. 그러고는 조용히 대답했다. 네, 말을 할 줄 압니다. 뭐든 시키는 대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윰숲 구루지는 다음날 아침에 다시 찾아오라고 했다. 일을 하면 하루에 3루피를 받았다. 처음에는 포스터를 만들거나 붙이거나 가게마다 돌아다니며 기부금을 모으기도 하고 구루지의 강연을 홍보한다는 잡다한 일을 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난 후에는 구루지를 수행하는 비서가 되었고 하루에 4루피를 받았다. 그뿐만 아니라 다른 활동가들도 존경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비서가 되려면 무엇보다 글을 잘 읽어야 했다. 신문을 잘 읽지 못해 떠듬거리는 모습을 구루지에게 들켰을 때는 부끄러워 얼굴을 들 수 없었다. 다무, 글을 잘 못 읽는군. 그래서야 자식들을 어찌 가르치겠나. 자식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어야지. 내일부터 신문을 읽고 어떤 기사가 실렸는지 나에게 말해주게 해. 그보다 더 효과적인 자극은 있을 수 없었다. 그날부터 시간이 날 때마다 손가락으로 짚어가며 뚫어져라 신문을 읽었다.
토마스터에게 들었던 마하트마 풀레의 이야기, 사회의 분노를 무릅쓰고 아내인 사비트리에게 그를 가르쳤던 그의 이야기가 떠올랐다. 손우, 사비트리가 여자들에게 글을 가르치기 위해 여자들만의 학교를 세웠다는 거 알아? 그 여자가 학교에 갈 때면 사람들이 돌을 던지고 욕을 했대. 그런데도 단념하지 않고 학교에 가서 사람들을 가르쳤어. 이 말에 손우도 관심을 가졌고 얼마 후부터 글을 배우기 시작했다. 아내에게 석판과 분필을 사주고 저녁을 먹고 나면 매일 글 쓰는 연습을 시켰다. 처음에는 못마땅한 눈으로 바라만 보던 어머니가 결국 더는 참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손우가 변호사라도 될 거라니? 어머니는 비아냥거리는 투로 물었다. 그렇지는 않지만 글을 배워두면 우리 아이들은 변호사 이상으로 키울 수 있겠죠. 내가 대답했다. 그럼 자식들을 가르치면 되지. 왜 손우를 붙들고 그러니? 아이들도 가르칠 거예요. 하지만 손우도 글을 배우길 원해요. 그러면 아이들을 더 잘 키울 거 아니에요. 자꾸 아이들 하는데 도대체 그 아이들은 어디 있는 거냐? 그 말에 손우는 울음을 터뜨렸고 나는 할 말을 잃었다. 1935년이 되자 독립투쟁의 열기도 많이 식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정치적 상황을 더 잘 이해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토마스터의 도움을 받았고 나중에는 신문을 통해 바바사회부의 활동을 접했다. 우리 달리티 운동은 추진력을 상실했다. 바바사회부는 뭄바이에 있는 국민법과대학의 학장직을 수락했고 뭄바이 고등법원의 판사가 되거나 새 내각의 장관으로 등용될 거라는 말이 돌았다. 바바사회부는 우리의 운동에 전국적인 관심을 불러일으켰고 달리트의 의식을 깨워서 단결시키는 데 성공했다. 그런데 그것이 난국에 봉착했다. 시위도 몇 차례 벌이고 간간히 대중집회도 열었지만 예전 같은 열기를 찾아볼 수 없었다. 마하드 초다르 저수지와 나시크의 칼라람 사원에서 벌였던 두 번의 대규모 걸기대회는 안타깝게도 소송으로 번졌다. 바바사회부는 소송을 맡아 싸웠고 재판은 한없이 늘어졌다. 음슈프 구루지 밑에서 일을 하면서 정치판의 뒷이야기도 많이 접하게 되었다. 그러다 우리 공동체를 분노하게 만드는 소식이 들려왔다. 마하드에서 열린 재판에 출두했다가 뭄바이로 돌아오는 길에 바바사회부의 차가 고장났는데 비가 내리는데도 불가촉 천민이라며 음식이나 비를 피할 거처를 내주려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것이다. 비에 젖고 허기진 몸으로 나무 밑에서 밤을 새우고 뭄바이에 돌아온 바바사회부는 너무나 상심한 나머지 방에서 나오지도 않았다고 한다. 폭풍 같은 소식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다. 바바사회부가 달리트들에게 힌두교를 버리고 개종을 촉구하는 선언을 할 예정이라는 기사가 지방 신문에 실렸다. 음슈프 구루지에게 달려갔더니 벌써 열띤 토론이 벌어졌다. 다무, 어서 오게. 그가 말했다. 나는 곧장 본론으로 들어갔다. 개종 얘기가 들리던데 어떻게 된 건가요? 우리가 전부 종교를 바꾸게 되는 건가요? 바바사회부가 힌두교를 버리는 문제에 대해 오래전부터 고민해온 것은 사실이야. 하지만 왜요? 바바사회부는 지금까지 힌두교를 개혁할 방법은 내부에서 싸우는 것뿐이라고 말했잖아요. 누군가 알 수 없다는 듯이 말했다. 모두들 흥분해서 질문을 쏟아냈다. 첫 번째 원탁회의에서도 우리 불가촉 천민을 힌두교의 분리 종파로 취급해야 한다고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무슨 보관을 갖고 계신 건 걸까요? 우리에게 뭘 원하는지 왜 분명하게 말씀하시지 않는 거죠? 음식 그루지는 한꺼번에 터져나오는 질문에도 전혀 당황한 기색 없이 빈랑 나무 열매를 저몄다. 가끔은 그런 차분한 모습에 속이 터지기도 했지만 지혜로운 사람만이 보여줄 수 있는 태도라는 것도 알고 있었다. 한참 빈랑 나무 열매를 씹던 그는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벌써 오래전부터 나왔던 얘기라네. 지난 10년 동안 바바사회부는 힌두교의 울타리 안에서 달라트의 정당한 입지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왔지만 상층 카스트는 꿈쩍도 하지 않았어. 그런 좌절감 때문에 개종을 심각하게 고려하게 된 거지. 바바사회부는 힌두교 체제가 짓누르는 한 우리 달리트들이 잠재력을 마음껏 발휘할 여지가 없다고 확신하고 있어. 이제 필요한 건 우리를 받아들여서 우리의 자존심을 회복시켜줄 새로운 종교야. 그렇다면 어떤 종교를 받아들이길 원하시나요? 이슬람? 기독교? 내가 물었다. 혁명의 기운에 심장이 쿵쾅거렸다. 너무 앞서가지 말게 바바사회부가 섣부른 결정을 내리지 않으리라는 걸 잘 알지 않나.
때가 되면 우리 모두를 위해 최선의 결정을 내릴 거야. 잠시 침묵이 흐른 뒤 그루지가 말을 이었다. 바바사헤브는 10월에 나시크 인근에 있는 예올라라는 작은 마을에서 집회를 열고 인도 정부법에 비추어 지금의 상황을 검토하고 차별에 맞서 싸워온 10년간의 투쟁에 미칠 효과를 따져볼 예정이야. 그리고 구루지는 목소리를 높여 이렇게 말했다. 모두들 동참해 주길 바라네. 이렇게 큰 규모의 집회를 여는 것은 쉽지 않고 그만큼 할 일도 많을 거야. 동지들, 다 함께 힘을 합쳐보세나. 정식 활동가로 인정받는 것은 신나는 일이었다. 정치판에서 일어나는 상황도 세세한 것까지 모두 알았고 구루지의 활동을 보면서 많은 것을 배웠다. 1만 명 이상의 참가가 예상되는 이번 집회를 준비하는데 수백 명의 활동가가 뛰어들었고 나도 그중 한 명이었다. 이번에 손우는 함께하지 않았다. 어머니가 못하게 막았다. 우리는 전단지를 만들어 뿌리고 집회를 알리는 포스터를 붙였다. 자금이 턱없이 부족했다. 회의를 일주일 앞두고 세부 사항을 점검하기 위해 활동가 몇 명이 미리 예올라로 출발했다. 몸은 녹초가 되었지만 신이 나서 미친 듯이 일을 했다. 바바사헤브가 발표할 내용에 대해서도 많은 이야기가 오갔다. 마침내 기다리던 그날이 밝았고 예올라에는 수천 명이 운집했다. 우렁찬 환호 속에 바바사헤브는 투쟁을 통해 보여준 우리의 단합된 모습을 치하하고 상층 카스트의 일방적인 질서 속에서 우리가 겪는 고통에 대해 이야기했다. 바바사헤브는 지난 10년 동안 힌두 사회에서 인간의 기본권과 동등한 지위를 쟁취하기 위해 쌓아온 우리의 노력이 어떻게 실패했는지 설명했다. 그리고는 힌두교를 포기하고 우리에게 아무 제약 없이 동등한 지위를 인정해줄 새로운 종교를 받아들이는 편이 낫지 않겠냐고 물었다. 침묵이 고동치는 가운데 그가 이렇게 선언했다. 나는 힌두 불가촉 천민으로 태어났습니다. 안타깝지만 그건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치욕과 모욕 속에서 살기를 거부하는 것은 얼마든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나는 여러분 앞에서 힌두교도로 죽지 않을 것을 엄숙히 다짐합니다. 그런 다음 투쟁 전략의 변화를 선언했다. 힌두 사원에 출입하기 위한 싸움 같은 성과 없는 노력에 힘을 낭비하지 말고 교육을 통해 존엄과 독립 그리고 평등을 쟁취하는 것으로 투쟁의 방향을 바꾸자고 설득했다. 바바사헤브의 선언은 온 나라를 충격에 빠뜨렸다. 일부에서는 주목을 끌기 위한 정치 쇼라고 일축하기도 했다. 하지만 바바사헤브라는 인물이 지닌 힘을 아는 사람이라면 그의 결심을 의심할 수 없었다. 한쪽에서는 그를 구세주로 추앙했고 한쪽에서는 자살 행위라고 우려했다. 모두가 간디의 반응에 촉각을 세웠고 오래 지나지 않아 이런 발표가 나왔다. 종교는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집이나 시계 같은 것이 아니다. 그것은 인간의 몸보다는 자아를 이루는 중요한 부분이다. 믿음을 바꾼다고 해서 그들이 품은 대의의 보탬이 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간디는 수백만의 못 배우고 순박한 달리트들이 바바사헤브의 관심을 끌려는 쇼보다 하루하루 먹고 사는 일에 급급하기 때문에 믿음을 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보았다. 하지만 이슬람이나 기독교, 시크교 같은 소수 종교의 관계자들에게는 간디의 그런 예측이 설득력을 갖지 못했다. 그들에게는 달리트를 받아들여 세력을 키울 엄청난 기회였다. 바바사헤브의 집에는 편지와 전보가 몰려들었다. 자신의 종교가 우월한 이유를 미사역으로 치장한 웅변이 대부분이었지만 현실적인 보상을 약속한 경우도 있었다. 혈서를 보낸 힌두 광신자들의 편지도 많았다고 한다. 우리의 운동은 새롭고 흥분된 전기를 맞았다. 이제는 돌이킬 수 없었다. 예올라에 이어 나시크와 푸네에서 그리고 1936년에는 뭄바이에서 대대적인 집회가 열렸다. 나를 포함한 수백 명의 활동가들이 발벗고 나서서 집회를 준비했다. 사소한 것 하나까지 소홀히 다루지 않았고 새로운 종교를 개종하는 것의 가치에 대해 토론을 벌였다. 바바사헤브는 달리트들이 새로운 자유를 쟁취하게 될 것임을 추후도 의심하지 않았다. 인도는 독립으로 무엇을 얻게 됩니까? 인도에게 독립이 필요하듯이 달리트에게는 종교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힌두교가 우리를 불가촉 천민으로 만들었고 힌두교를 포기하는 것만이 우리가 가촉민이 될 유일한 길입니다. 인도의 독립운동과 우리 개종운동의 근본적인 추진력은 모두 자유를 향한 열망인 것입니다. 바바사헤브의 말은 전국에 울려 퍼졌다. 그는 종교가 인간을 위한 것이지 인간이 종교를 위한 것이 아니라고 말했다. 불가촉 천민을 인간으로 인정하지 않고 짐승보다 못되게 취급하며 공용
우물에서 물도 마시지 못하게 하는 종교라면 그것은 종교로 불릴 가치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에게 논리와 이성에 의지할 것을 촉구했다. 그가 우리에게 보내는 메시지의 핵심이었고 나는 깊은 충격에 쌓였다. 개종에 대해 수없이 생각했다. 나는 바바사헤브가 우리를 위해 닦아놓은 길을 한 점의 의구심도 없이 신뢰했지만 힌두의 생활 방식이 몸에 밴 어머니와 아내를 설득하기는 쉽지 않으리라는 걸 알았다. 바바사헤브는 수백만 달리트에게 아버지와 같은 위상을 갖게 되었다. 우리는 그를 한 가족으로 여겼다. 나빠진 그의 건강은 모두에게 걱정을 안겨주었다. 1935년에 부인을 잃은 후 무척 외로워했으며 그를 보살펴줄 사람이 없었다. 건강이 크게 악화되는 일이 반복되자 기후가 다른 지역으로 가서 요양을 하라는 권고를 받았다. 하지만 그는 1936년 말에야 시간을 내서 유럽으로 건너갔다. 한동안 바바사헤브에게는 아무 소식도 들려오지 않았고 상황은 잠잠해졌다. 1937년에 바바사헤브가 런던에서 영국 여자와 결혼을 했으며 함께 인도로 돌아오는 중이라는 특종 기사가 유력 주간지에 실렸다. 달리트 사회는 당연히 술렁였다. 사실인지 아닌지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런 생각 자체를 불편하게 여기는 사람은 많았지만 바바사헤브를 비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손우는 물을 길러 갔다가 떠도는 소문을 듣고 왔다. 바바사헤브에게 달리트 여자들은 전부 누이나 딸 아니면 어머니 같은 존재잖아요. 그래서 달리트와는 결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외국인이랑 결혼을 한 거래요. 바바사헤브가 도착하는 날 수백 명의 달리트들이 그와 그의 부인을 맞으러 나갔다. 여자들은 화환과 등불을 들고 전통적인 환영 인사를 준비했다. 조금이라도 더 잘 보려고 자리다툼을 하는 무리 속에 손우와 나도 끼어 있었다. 특유의 펠트 모자를 쓰고 배에서 내려오는 바바사헤브가 보였다. 같이 오는 사람을 보려고 목을 늘렸지만 웬걸 그는 혼자였다. 바바사헤브는 백인 여자와 결혼하지 않았다. 첫 번째 총선거 날짜가 1937년 2월로 정해졌다. 유럽에서 돌아온 바바사헤브는 독립노동당을 만들었다. 그리고 땅이 없는 소작농가 농부, 노동자들의 고충을 해소해줄 포괄적인 공약이 마련되었다. 음슈 구루지는 당의 사무관으로 발탁되었고 그의 오른팔이었던 나도 선거전에 돌입했다. 우리 당에는 선거에 경험이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단지 바바사헤브를 위해 모든 것을 걸고 열심히 노력할 뿐이었다. 밤낮 없이 일을 했다. 전단을 돌리고 가까운 곳들을 돌며 집회 일정을 잡고 집집마다 찾아다니며 홍보를 했다. 힘들고 고단했지만 우리 후보 몇 명이 뽑혔고 바바사헤브는 압도적인 다수의 지지를 얻어 당선되었다. 1937년에는 기쁜 소식을 줄을 이었다. 문바이 고등법원에서 오랜 시간을 끌어온 마하드 재판의 종지부를 찍고 달리트들에게 초다르 저수지 사용권을 허용했다. 모두가 기쁨에 넘쳤다. 선거 기간에 그리고 그 전부터도 나는 풀뿌리 활동가의 역할에 전념했다. 일은 뿌듯했지만 꾸준한 수입이 없었다. 자원봉사가 주된 직업이 되고 남은 시간에 여기저기서 잡일을 했다. 그러나 선거가 끝나자 활동가가 할 일은 많지 않았다. 집에서는 갈등이 쌓였고 한 푼도 없이 집에 들어가 내일은 형편이 나아질 거라고 어머니를 구슬려야 하는 하루하루가 끔찍했다. 집에 가지 않고 구루지의 집 베란다에서 자는 날이 많아졌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포트 트러스트 철도회사에 정식 직원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믿을 수 없을 만큼 큰 행운이었다. 아직도 그날이 기억난다. 1937년 5월이었다. 한참을 캔물으며 귀찮게 했더니 손우는 병든 어머니가 직원에게 뇌물을 주고 나를 집어넣었다는 사실을 털어놓았다. 화가 치밀었지만 손우가 애걸복걸을 해서 입을 다물었다. 새 직장에 들어가자 꾸준한 수입뿐만 아니라 직원용 숙소인 작은 아파트도 생겼다. 다 쓰러져가는 쿠룰라의 초를 떠나 와달라의 번듯한 새 집으로 들어갈 생각에 마음이 들떴다.